네, 2025년 6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란이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테헤란에서 집단으로 주민들이 피난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자동차가 도로를 메우고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테헤란 상공에 나타나서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5시부터 6월 18일 테헤란 시내 폭발음이 나면서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생산시설, 원심분리기를 돌리던 곳은 나탄지에서 원심분리기로 우라늄 농축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파괴됐고, 이번에는 테헤란에 있는 원심분리기 부품 생산 공장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부품 공장들도 줄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란은 한 10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월과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320발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380발을 사용했습니다. 더하면 간단하게 700발이 나오죠. 1000발에서 1700발이 나갔으니까 300발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사일 기지에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 기지 200여 개가 공격을 받아서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란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항전할 때는 하루에 몇백 발씩 중거리 미사일 쐈는데 18일에는 10발밖에 못 쐈다 그러죠.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파괴됐고 그나마 있는 건 다 쏴서 이젠 쏠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그러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순항 미사일인데 탄도 미사일보단 빠를 수가 없어요. 그 램젯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미사일을 만드니만이 이제 뭐 오래전부터 떠들어왔던 건데 이걸 쐈는데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별로 피해가 없다 그러고요. 지금 이란은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기들 F-35A가 날라오는 거는 스텔스 전투기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 F-15I가 있습니다. F-15 전투기 이스라엘 버전인데 그것도 워낙 공격력이 좋으니까 이란을 때릴 수 있죠. 근데 F-16I까지 온답니다. F-16하고 F-15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F-16은 엔진 하나짜리입니다. F-16에 들어간 엔진 하나를 2개 넣어서 만든 게 F-15입니다. 그러니까 F-15가 훨씬 2배 크다고 보시면 돼요. F-15의 반밖에 안 되는 게 F-16이거든요. F-16 이스라엘 버전이 F-16I인데 이것이 이란 상공까지 들어와서 테헤란을 때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거의 1000km가 넘는데 이게 날라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공중급유를 받아가지고 때린다는 거죠. F-16I는 당연히 F-15I보다 전투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전투기까지 테헤란을 때린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KI가 있듯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IAI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한 번인가 두 번 가봤어요. 지금 우리 카이에서는 KF-21이라고 하는 미국의 F-18급 전투기를 지금 개발해서 시험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군사 무기가 발달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IAI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 20년 전쯤에 F-18과 거의 동급인 F-16하고 비슷한 라비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연습 비행하다가 시험 비행하다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 그걸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공군이 쓰기에는 이스라엘 공군은 더 성능 좋은 걸 원하니까 부족하고, 이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일부 쓰고 수출을 하려니까 미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수출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적자가 난다 이거야. 접었어요. 참고로 영국도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지만은
그건 F-18급이죠. F-18이나 F-16급인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 나라랑 같이 해서 네 나라가 공동 구매해주면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거든. 전투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KF-21 개발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아마 시장 나오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딱 포기하고 나서 그때부터 뭘로 하느냐, IAI는. 자기네가 산 전투기를 이스라엘이 원하는 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F-16I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독특한 방어시설을 탐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F-16보다가도 더 탐지가 안 되고 성능이 좋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준 무기에다가 자기네가 보탤 수 있는 걸 최대한 보태갖고 창조적으로 보태갖고 더 잘 쓰자. 이렇게 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항공 전략이에요. F-15도 그러고 쓰고 있고. 미국이 이제 보잉에서 민간기를 만들잖아요. 민간기를 태우고 다니다 보게 되면은 이게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안 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쓰면 화물은 불평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필요 없고 뭐 냉난방도 필요 없고. 그 개조 사업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IAI예요. 그래서 비행기 개조의 귀신입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카이도 뭐 새로운 비행기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응용 사업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린 이미 나가버렸으니 어쩔 수 없죠. IAEA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F-15도 F-16도 자기네가 원하는 식으로 막 개조해서 써가지고 이거를 미국의 F-16보다 더 잘 사용해요. F-15I까지 들어가서 테헤란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러한 비행기를 맞추는 방공 미사일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냥 자기네가 갖고 있는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을 뿐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요격하든 말든 자신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G7 회담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트루 소셜에 트럼프가 썼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게 시오니스트에게 자비는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나? 하메네이 당신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나는 안다. 하메네이 당신은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딱 했습니다. 하메네이 어디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지휘관들 다 죽였어요. 수많은 간첩들을 테헤란에 집어넣고 그들이 이란 공무원들을 매수해갖고 주요 지휘관들 집을 정확히 번지수를 정확히 알았고 그 다음에 이란 안으로 대량의 드론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란 내에서 조립해갖고 그걸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하메네이 숙소도 어디 숨는지 알 겁니다. 제 예상은 하메네이는 죽이지 않고 하메네이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럼 하메네이도 겁먹죠. 하메네이 아들을 죽였다는 게 알려지면 테헤란 시민들은 더 도망가면서 이란 실력자들과 계속 분리가 될 겁니다. 지금 하메네이는 군사지휘관이 죽으니까 새로이 전시지휘관을 임명했는데 그도 이스라엘이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란 군부는 작동이 안 됩니다. 러시아가 3년을 공격하고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중우세를 점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불과 5일, 3일 만에 완전 공중우세를 점해서 제공권 완전 장악해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점점 이란의 저항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제3국을 넣어서 휴전하자는 얘기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하메네이 죽이는 거 하고 이스라엘이 죽일 수도 있고 미국이 죽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GBU-57 초대형 벙커 버스터로 포르도에 있는 60% 농축한 우라늄 저장고를 박살내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죠.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넣어서 박살을 낼 준비. 그럼 이란은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러한 이란을 보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요즘 계엄령 때 기소된 여러 군인들이 재판이 열리고 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요즘 와서는 다 술술술 다 불고 있답니다. 왜냐?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계엄령에 참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금 못 받지 않습니까? 군인연금은 본인이 반내고 정부가 반내주는데 본인이 냈던 거 반만 일시금으로 받고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못 받습니다. 한 중장병으로 전역하게 되면 한 450만 원쯤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낸 돈 250만 원 곱하기 자기 근무 연수 한 30년 했으면 그것만 달랑 받고 끝입니다.
연금으로 450만 원씩. 그것도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이 되거든요. 그걸 죽을 때까지 받고 본인이 죽으면 부인이 또 50%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이거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계엄령 원해서 참가한 게 아니고 명령 때문에 참가했다. 이렇게 불고 있다고 하죠. 씁쓸하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뭐 합참의장 뭐 어쩌고 뭐 하고 나서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만 딱 하고, 근데 그걸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방첩사령관 어디 갔냐. 작전지휘관은 에는 방첩사령관 포함 안 되는데 일부러 방첩사령관이 계엄령에 참여한 걸 엿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때의 국무위원들 엿먹이는 거랑 비슷하게 폼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큰 악수라고 봅니다. 지금 군부가 어쩔 수 없어서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참 우리 군을 싫어하는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군부 지도자들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의 1급 참모라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번 계엄령으로 기소된 모든 군 지휘관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혀라. 이거는요, 조조가 후한 말에 원소가 권력을 쥐었을 때 원소의 독재가 심했거든. 거기에 맞서서 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그 리더가 조조였습니다. 조조가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에서 그게 관도대전인가? 중국 역사상 3대 대전 중에 하나인 거기서 대승을 해갖고 원소를 박살내죠. 그리고 원소의 심장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조조 자기 부하는 물론이고 연합군에 참여했던 이 아는 사람들이 원소가 워낙 세니까 원소한테 막 정보 보고한 것들, 비밀번호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그걸 조조의 아들이 딱 구해갖고 와서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을 쳐야 됩니다 할 때 조조가 딱 고민하다가 전부 불살라라. 왜? 나도 원소한테 알랑방구 낀 적이 많은데 누군들은 안 그랬겠느냐. 이제 원소 군 깼는데 우리 내부 단합을 깰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바람에 콩당콩당 하던 사람들이 모두 조조한테 진심으로 충성을 바치게 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 군부가 계엄령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 군부를 멸시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점점 이재명과 군부 관계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계엄령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을 사면한다고 선언하고 우리 군과 대통령은 하나다라고 선언하면 충성이 올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작전한 거 보게 되면 초기 작전은 모사드가 들어가서 공작전으로 해서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군부가 공군력을 동원해서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이스라엘 정권하고 통제를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영향은 받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서훈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종석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해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내통하는 부서로 만들려고 그러죠. 이거는 본래의 기능을 죽이는 겁니다. 통일부가 있으니까 통일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북한 김정은 정권 와해 공작을 해야 되는 부서를 북한하고 대화하는 창구로 쓰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그건 권력의 남용입니다. 근데 그걸 서훈 씨는 했고 이종석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권력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거기도 민주주의에 대한 시위도 많고 그래요. 우리처럼 뭐 지금 네타냐후 물러나는 시위도 있었고 한데 모사드는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독자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장에 이종석 씨를 임명해서 국정원의 독자성, 북한 대북 공작을 해야 되는 팀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보기관하고 군기관을 장악한 게 누구냐?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는 독재를 하면서 신정정치를 하면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군부 지도자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메네이한테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이 고유로 우리 혁명수비대가 뭘 부족하고 뭘 갖춰야 되는지 연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위기를 맞으니까 두 사령관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도 죽어버리고 하메네이도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령 일으킨 군인들 쫙 날리면서 군부 장악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장관으로 쓸까 굉장히 고민할 거고 또 누구를 총장으로 할까 합참을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군부를 두려워하겠죠. 그게 좋은지 조조처럼 탁 봐주고 통 크게 가는 게 좋을지. 날리려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하나의 난리에서 지금 군부를 쫙 날리던지, 그래서 힘으로 꽉 움켜쥐던지, 아니면 조조처럼 다 풀어주던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군부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란 이스라엘 군부처럼 풀어주고, 우리 국정원도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딱 쥐고 있으면서 지난 계엄령 때 뭐 홍장원을 제외한 국정원 간부들이 계엄령에 동조했다 이렇게 몰아쉬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자꾸 통제하게 되면은 하메네이가 이란의 정보기관 이란 군부 통제하다가 이스라엘한테 박살나는 저런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우리 군부하고 우리 국정원을 풀어주시라. 당신이 지고 갈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리고 당신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위험해진다. 그리고 두 기관이 김정은 작살내는 역할을 하도록 조져야 되는 거예요. 계엄령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적으로 보고 김정은을 친구로 보는, 만약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또 임기를 못 채우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적이죠.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랑 붙어서 굉장히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계엄령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북 공작을 할 수 있는 우리 공작관들을 풀어주라 이거예요. 이종석 같은 사람 국정원장 임명하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임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걸로 아는데, 거론되는 사람들 내가 듣고는 있어요. 진짜 국방장관 같은 사람을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매우 두렵지만 그게 오히려 충성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 때 이재명 지키기가 될 겁니다. 하메네이 실패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크게 깨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